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제 10주차 1강입니다. 보시다시피 초타면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다시 또 나눠서 신화 3, 그리스 로마 신화 3으로 했습니다. 파일 용량도 많아서 그렇긴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세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신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올림포스 12신 얘기까지.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우라노스와 가이아 얘기가 있었고 2세대로 크로노스와 레아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3세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림포스의 12신들 이야기였고, 그것이 이제 지난주 9주차 3강이었던 그 디오니소스로 해서 끝이 났고, 디오니소스가 이제 올림포스 신에 합류한 마지막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끝으로 올림포스 12신들 얘기가 끝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영웅의 시대, 영웅들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뭐 배트맨 뒷모습이 그럴듯하게 그려져 있습니다만, 그리스의 영웅 헤로스라고 하는데, 헤로스는 오늘날 히어로란 말이 된 거거든요. 헤로스에서 히어로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영화나 뭐 만화나 등등을 통해서 아주 익숙해진 영웅물들, 그것들의 원조가 바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상당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봐야겠죠. 영웅들은 보통 이제 그 신과 인간들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제우스였고, 간혹 가다가 이제 마이너한 영웅들, 뭐 아폴론 뭐 이런 등등의 영웅들이 있습니다만, 태반이 다 이제 제우스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영웅들이죠. 또는 뭐 ним페 뭐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우스의 아버지가 누구니를 물어보기보다는 어머니가 누군지를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뭐 제우스라는 건 거의 공통적이라서 별로 이제 차별성이 없고, 보통 그래서 이제 뭐 문학 작품이나 어떤 뭐 미술 작품이라 할 때 누구의, 그러니까 어머니 이름을 따서 누구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이름을 알고 있는 게 좋은데, 디오니소스가 이제 마지막 신이고 그 뒤로 영웅의 시대가 이어진다라는 건 좀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디오니소스는 인간과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거든요. 그렇죠? 세멜레. 그런데 다만 이제 디오니소스 같은 경우에는 엄마 뱃속에서 완전히 자라서 세상을 본 게 아니라 제우스의 빛을 보고 엄마가 타버리는 바람에 그 뱃속에 있던 아이를 꺼내서 제우스가 자기 허벅지에 넣고 나머지 개월수를 채워서 거기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 점이 한 가지. 그리고 아마 그래서 이겠지만 디오니소스는 살아서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졌는데, 물론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조금 더 복잡해진 거는 그리스의 신들은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뭐 아파하기도 하고 뭐 피를 흘리기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독교의 예수와 비교해 볼 수는 있는데, 기독교 예수는 인간의 자식이면서 신의 아들인데 신은 인간적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의 어떤 인간성, 신의 육체성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서 과연 어떻게 차이가 날 것이냐, 뭐 그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뭐 신이란 것이 불생불멸하고 뭐 날아도 다니고 뭐 이런 좀 초월적 존재인 점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육체와 다르다고 일단 전제를 했을 때 디오니소스는 그나마 인간의 육체를 하고 있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제우스, 인간 어머니와 신 제우스 사이에서 두 번 태어난, 인간에게서 한 번 태어나고 제우스에서 한 번 더 태어난, 신에게서 한 번 더 태어난 존재로서 살아서 신이 됐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영웅들의 시대에서 아마 대표적으로 신이 되는 영웅은 이제 헤라클레스거든요. 헤라클레스는 근데 죽어서 영웅이 되는 거죠. 육체의 옷을 벗고 죽어서 영웅이 된단 말이죠. 이럴 때 보면 좀 애매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 죽은 자의 육체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좀
복잡하긴 한데 뭐 복잡하다기보다는 좀 원시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을 그 정도에서 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은 최소한 인간에게서만 태어나서는 안 되고 그래서 살아서 신이 되는 존재이고 영웅들은 대개의 경우 이건 이제 그리스의 어떤 민속 신앙들인데 영웅도 왜 그 일본도 보면 그 신사 같은 데서 죽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추모하는 걸 넘어서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일본도 다신교 국가라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도 보면 이제 뭐 무당들이 관운장을 모시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웅들이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좀 더 속화되면 우리 조상신을 섬기죠.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삼제도 사대조에게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그게 종교적인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웅들이 죽어서 신으로 섬겨지는 존재들이라는 점에서는 또 세계 여러 곳곳의 신화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건 서론격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이 영웅들의 이야기를 쭉 하게 될 것이고 그 끝나고 나면 이제 아르고스의 몸을 비롯해서 몇 가지 이제 또 영웅담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내가 이제 한 주 전에 이 강의를 했었어요. 영웅들의 시대 이거. 그래서 우리 강의를 2주치 6회분을 찍었는데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녹음이 안 됐더라고 소리가. 그래서 완전히 망쳐서 3시간 분이었죠. 그래서 다시 체크를 해보니 이제 뭐 그 마이크 연결선이 느슨하게 돼 있어서 지금 다시 강의를 찍고 있는 겁니다. 뭐 그래서 뭐 그 사이에 또 강의하면서 잡았던 뭐 오타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좀 고치고 그림의 뭐 출처 좀 불분명했던 거 뒷이야기들 이런 걸 조금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한 주치 분량 준비하는 것만큼 시간이 다시 걸렸는데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뭐 어떻게 해서 벌어진 일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뭐 2번째 하는 거니까 한 주 사이로. 그래서 뭐 그렇다는 얘기를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속상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웅은 이제 페르세우스입니다. 계보상 가장 오래된 영웅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이제 나중에 그 이커트 끝에 가서 이 페르세우스가 태어나기까지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 쭉 훑어볼 텐데 우리가 영웅이라고 어떤 인물부터 영웅이라고 부를 것인지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영웅담이 전해지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라고 생각해야겠죠. 그 페르세우스가 나오기까지도 꽤 오랜 여러 세대가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단선적으로 생각하면 신들의 시대가 정리되고 그 이후에 이제 영웅들의 시대가 펼쳐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페르세우스는 계보상 가장 오래된 영웅이다. 자, 페르세우스는 다나에와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다나에가 누구냐? 아버지는 아르고스의 왕이고 아크레시오스라고 하는데 역시 이제 늘 뭐 꿈에 뭐가 나타나든가 뭐 신탁을 받거나 그러는데 딸이 아이를 낳으면 자신이 죽을 거라는 신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딸을 청동탑에 가둬요. 청동탑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청동탑의 황금비 이런 좀 어울리긴 하죠. 예. 청동탑에 가뒀는데 왜 지붕이 없는 건지 황금비로 제우스가 내려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묘하죠. 그래서 이 모자, 모래 쓰는 모자 말고 엄마와 아들 두 모자를 상자에 넣어서 바다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다로 보냈더니 바닷물에 흘러 어디로 가냐? 세리포스 섬이라는 곳에 동착해서 이제 페르세우스가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상자에 넣어서 버린다 이런 얘기는
여러 나라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석탈해 같은 경우 알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알로 태어난 거를 상자에 넣어서 바다로 보냈다는 얘기가 있고, 김말지도 상자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에릭토니오스 기억하시겠나요? 그 아테네 여신과 헤파이스토스의 정액과 아테네 여신의 허벅지와 그다음에 양털 기억나요? 헤파이스토스랑 아테네랑 같은 작업실을 썼는데 둘 다 이제 공예의 신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헤파이토스가 직장 동료에게 흑심을 품고 접근을 했으나 아테네 여신이 뿌리쳤고, 그냥 몸이 다른 헤파이토스가 아테네 여신의 허벅지에 정액을 흘려서 그것을 양털로 닦아내서 땅에 버렸더니 거기서 아이가 생겨서 뭐 가이아가 데려다 줬고, 그래서 아테네 여신이 뭐 아테네의 왕 딸들에게 보냈는데 상자에 넣어서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열어보는 바람에 아테네 여신이 분노하여 미치게 해서 그 딸들은 아크로폴리스에서 떨어져 죽고, 액토니우스가 어떻게 됐냐면 뱀이었거나 하반신이 뱀인 존재였고, 그래서 결국 아테네의 왕이 됐다. 뭐 얘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현재의 세계에서도 아이를 버리는 부모들은 많거든요. 뭐 미혼모일 때도 그렇고, 뭐 살기 힘들어서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고대는 더 흔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가 뭐 남자아이가 아니다는 이유로, 또 태어나기를 좀 불안전하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고대 아이를 이런 식으로 버린 방식이 신화에 반영된 게 아닐까, 뭐 이런 이제 추측도 해보는 거죠. 자, 그림들을 좀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13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그려진 건데, 네덜란드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뭐 정확히 뭐 연도가 추정되는 것도 아니고, 작가가 누군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중세 분위기가 좀 있어서 재밌어서, 그러니까 청동탑에 갇혀있던 나나에가 애를 낳고 같이 버려졌는데, 여기는 이제 상자가 아니라 배로 돼 있어요. 배를 타고 흘러 세리포스 섬에 갔다. 근데 아이를 안고 있는 나나이가 보이고, 왕관을 쓴 거 보니까 왕이죠. 그리고 여기 그물을 짊어진 어부가 있습니다. 얘기가 좀 세세한 얘기들이 있는데, 뭐 간단히 말하면 이 어부가 구해줬고요. 이 어부는 이 세리포스 섬의 왕과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나나에게 흑심을 품게 되죠. 나나이가 뭐 제우스가 이쁘니까 그랬을 테니까. 예, 거기까지 얘기가 이렇게 한 폭의 그림에 마치 영화의 여러 장면을 합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담겨져 있죠. 뭐 이런 모습은 그동안 여러 번 보셨죠. 자, 여기는 이제 작자는 미상인데 기원전 450년에서 425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고,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자, 황금비가 내리죠. 제우스가 나나에가 옷깃을 딱 풀어 헤치고 다리를 벌리고 황금비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항아리가 거꾸로 있는 거에서 뭐 항아리에 쏟아지는 것처럼 그리는 건지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그 미술사가들은 좀 재밌는데 포착을 하는데, 여기 얼굴을 보시면 여기 점이 박혀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여배우들 보면 이렇게 그 점 찍어서 좀 야하게 생각하는 섹스 어필 뭐 한다고 뭐 그러잖아요. 뭐 저기 마릴린 몬로나 무슨 누구죠? 마돈나나 뭐 이런 여배우들, 그런 의미에서 점이 찍힌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보여줄 한 1000년 후의 그림에서도 비슷한 얼굴이 등장하고 있어서 공교롭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오스트리아 화가인데 뭐 여러 번 봤을 것 같은데, 뭐 키스라는 작품으로 유명한데, 뭐 비슷한 그 에로틱한 그림이죠. 여기 황금비가 그냥 방울방울 정도가 아니라 무슨 물줄기처럼 쏟아지는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정자의 모습 같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이게 구스타프 클림트 작품이 음, 연도를 1907년도인데 그런 생각하고 그린 건지 잘 모르겠으나 재밌는 것? 이 그림의 특징이 황홀경에 빠져 있는 나나의 얼굴이죠. 얼굴도 불그레해져갖고 오르가즘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굉장히 에로틱하게 뭐 잘 그려진 뭐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도자기 그림과 좀 유사한 얼굴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약간 좀 젖살이 덜 빠진 오동통한 소녀의 얼굴이긴 한데 포즈는 비슷하죠. 이거 포즈가 다르잖아요. 예, 다리를 좀 벌리고 이 황금비가 천정을 뚫고 내리는지 어땠는지 쏟아져 내리고 있고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리가 가늘게 돼 있고 이 작품은 얀 호사르트 또는 얀 마부제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1525년 작품입니다. 1525년이면 이제 그 르네상스 시기죠.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인데 이런 점에서 뒤에 있는 건물들 이 건물들 보시면 이 건물의 깊이가 보이죠. 여기가 크고 뒤에가 좀 작아지는 원근법들 이런 기법들을 건물을 배경으로 그림으로써 기법을 보여줬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뭐. 그다음에 요거는 브뤼셀에서 16세기 중반에 나온 건데 타페스트리, 그러니까 카페트 같은 데다가 그린 그림입니다. 뭐 실크와 울과 뭐 은을 섞어서 넣어서 만든 고급 타페스트리.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같이 섞여 있는 거죠. 뭐 벨 타고 어, 엄마와 아들이 같이 있는 장면도 있고 물속에 빠진 모습도 있고 이거 뭐 저기 상업 광고에 있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찍혀 나온 거고 정확한 얘기를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이제 그 왕인 것 같긴 한데 세리포스의 왕. 자, 이거는 또 헨리 피슬리라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영국 화가인 것 같은데 여기 뒤에 보시면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시고 여기 이제 그 나나에가 애를 누워놓고 까무룩 잠에 빠지는 아마 이제 그 폭풍을 헤쳐서 오다가 아마 이 어부가 구해줘서 여기다 내려놨을 테고 어부는 웬일인지 아직 내려오진 않고 배에서 내리지는 않았는데 너무 지쳐서 이제 까무룩 잠이 드는 모습을 그린 어두운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 이 사람이 1785년에서 1790년 사이에 그린 작품인데 이 꿈과 잠에 관련된 그림들을 많이 그렸더라고요. 악몽 이런 것들, 목마, 잠의 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제목들도 있어서 그런 연작을 그린 사람입니다. 재밌어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지명이 나온 김에 좀 다시 한번 그리스 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 아르고스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아르고스. 그리고 아르고스를 포함한 넓은 지역을 아르골리스라고 부르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코린티아라고 돼 있는 분홍색 지역 중간에 도시 이름 코린토스입니다. 뭐 코린트라고만 써 있지만 이건 영어식 표현이라는 거예요. 메가라라는 도시가 여기 있고 나중에 메가라 얘기 좀 나올 거고요. 아카이아라는 곳이고 여기 파트라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일로 가기 위한 항구입니다. 이렇게 육로로 가면 기니까 여기서 바로 항구를 타고 가서 갈 수 있는 곳이고 여기 그 유명한 올림피아 경기가 열렸던 올림피아 산 앨리스 지역이고요. 여기 앨리스란 지명이 여기 또 있고 아르카디아 펠레폰네소스 반도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좀 산지가 형성된 좀 고원지대 여기 메가로폴리스라는 곳이 있고요. 우리가 한 20년 전에 그리스 갔을 때 차 세대를 빌려서 이렇게 코린토스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스파르타로 갔거든요. 근데 이게 세대 중에 두 대인가가 여기로 갔어요. 도로 표지판을 잘못 보고. 그래서
한 야밤에 다시 여기서 다시 일로 오는 먼 여행을 다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군요. 여기 메세나라는 곳이고 여기 메세니아고 여기가 스파르타를 품고 있는 라코니아 지역입니다. 그 유명한 스파르타. 그래서 이 스파르타의 식민지가 이 메세니아예요. 곡창지대. 이 정도 알고 계시고 자 우리가 어디죠? 아고라라고 그랬잖아요. 아르고스. 아르고스 이쯤이었거든요. 이쯤이었고 우리가 찾아 세리포스. 그래서 이만큼 멀리 떨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 섬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도 퀴클라데스 제도라고 합니다. 퀴클라데스. 예. 그래서 이제 섬이 많이 모여 있는 군도라고도 하고 제도라고 하는 그런 곳이고 얘기 나온 김에 여기 크레테, 그렇죠? 사모스 뭐 이런 건 낙소스, 아리아드네를 버린 곳 낙소스. 아직 얘기 안 했군요. 아테네 여기 보이고. 자, 이게 이제 세리포스 섬입니다. 뭐 바다 좋죠, 바다 지중해 바다 좋고.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바위산 같은 로 이루어진 섬이고, 그 산 자락에 이렇게 하얀색 건물들이 쭉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섬은 비옥하진 않습니다. 물론 지중해 자체가 이제 뭐 물고기도 많이 나고 그렇지만 관광지대고 하고 물을 아름답고 그렇긴 하지만 무슨 산이 푸르고 뭐 이런 곳은 아닙니다. 자, 그 계보도를 봅시다. 위에가 조금 흐리군요. 위에 여기 좀 진하게 맞췄더니 여기 좀 흐리군요. 잠깐만요. 뭐 강의 중이긴 하지만 중간에 끊을 수는 없어서. 이렇게 하면 위아래가 좀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 맨 위에 이렇게 보도가 이나코스와 멜리아 사이에 이오가 태어납니다. 이오 때문에 지금 분모가 나온 건데 그 이오가 바로 이제 제우스와 사이에서 애들을 낳는 1세대 인간과의 관계를 맺은 1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우스가 바람을 피다가 구름으로 변해서 바람을 피다가 헤라가 들이닥치니까 이오를 암소로 만들고, 그래서 헤라가 선물로 달라고 해서 뺏겼다가 아르고스가 지키게 한 이오를 헤르메스를 보내서 눈이 100개 달렸어요. 아르고스가 기억나시죠? 그 펜플룻을 불어서 잠들게 하고 죽인 다음에 이오를 빼돌렸는데 여전히 헤라가 등해를 보내서 이오를 미친 듯이 쫓아다녀서 이오는 거의 광란의 상태에 빠져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다가 뭐 어디 도착해서 애를 낳았다. 에파포스하고 멤피스를 낳았다. 이렇게 된 거죠. 에파포스를 낳은 거죠. 에파포스를 낳고 아파포스가 멤피스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리비아를 낳았고, 리비아와 포세이돈 사이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쭉 태어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쪽이 페르세우스, 오른쪽부터 봅시다. 리비아 포세이돈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 아게노르가 있는데 아게노르가 텔레파사와 결합해서 이렇게 쭉 아들을 낳습니다. 아게노르가 이제 카드모스, 뭐 클리악스, 에우로파, 페닉스 이렇게 났는데 이건 어디죠? 페니키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은 아니고 거기에 에우로파 기억하시죠?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서 에우로파를 태우고 어디로 갔다? 크레테 섬으로 갔다. 크레테 섬에서 미노스를 낳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밖에 이제 사르페돈과 라다만토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노스 왕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우로파가
행방불 영웅이 되니까 이 아게노르 아버지가 오빠인 카드모스를 비롯해서 아마 이 오빠도 같이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딸을 찾아오라고, 여동생을 찾아오라고 보냈고, 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말라고 그랬고, 카드모스는 히랍 본토로, 그리스 본토로 왔다가, 근데 에우로페는 뭐 크레테에 섬으로 가버렸으니까 찾을 길이 없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혼나느니 나라를 그냥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 하르모니아라고 그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어쨌든 그 누구죠? 아레스 신의 딸일 거예요. 아레스 신의 딸인 하리모니와 결혼해서 여러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아가베도 있고 이노도 있고 아우토노에도 있는데 이제 다시 그 디오니소스 할 때 잠깐 나왔던 이름이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멜레. 그 딸 세멜레와 제우스 사이에 디오니소스가 태어납니다. 이게 이제 신대 마지막 신 여기서 계보가 끝나는 거죠. 자, 왼쪽으로 가시면 리비아와 포세이돈 사이에 멜루스가 낳고 그와 아키로에가 결합해서 자식들을 낳는데 나나오스와 피에리아가 결합해서 휘페름네스트라를 낳고 휘페름네스트라가 린케우스랑 결합해서요. 여기서 보시면 이 두 형제 사이에 지금 딸이랑 조카 딸이랑 결혼한 거야. 아닌데? 조카들끼리 결혼했군요. 린케우스가 아이깁투스 밑에서 태어났는데 린케우스와 히페름네스트라가 결합해서 아바스를 낳고 그죠? 이쪽에서는 별도로 마르티네우스가 오칼레아랑 결합한 거죠?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오칼라스를 낳고 여기서 아바스와 오칼라스가 결합해서 아크리시우스와 에우리디케를 낳는군요. 에우리디케는 여기서 참 태어나네. 스파르타와 라케다이몬 이 둘 다 도시 이름들인데 그래서 에우리디케가 나왔고 에우리디케와 아크리시우스 사이에서 다나에가 나왔습니다. 아까 아버지 아크리시우스, 다나에와 다이옵스가 바로 이제 페르세우스가 나와요. 이게 벌써 몇 대가 거슬러 올라갑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뭐 이오 제우스와 이오 사이에 났던 에파포스는 왜 영웅이 아닐까?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아르고스 집안이야. 아르기브 제네얼로지 인 그릭 미솔로지인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가 왜 바람을 이렇게 많이 폈을까? 이 생각을 해보시면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그 지역의 가문들이 자기네 가문은 신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우스랑 연줄을 잡고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르고스 집안도 제우스와 연결되어 있고 이 아르고스 집안의 내력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유명한 가문의 족보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신과 영웅 간의 어떤 신화적 결합들이 나타난다고 이제 보셔야겠죠. 자, 뭐 첫 커트인데 꽤 길어져 갖고 일단 여기서 하나 끊어야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